안녕하십니까? 힘들이 없으세요? 네, 목소리가 힘들이 없으셔. 자, 우리 어저께 수업했던 것 중에서 제가 조금 실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교정해 드릴게요. 11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거기서 제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을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이자, 명, 목, 소, 사, 존 이렇게 했었죠. 여기에 이거 뭐였습니까? 이사의 선임, 해임, 퇴임과 관련된 임면. 요거는 자산, 요거는 명칭, 요거는 목적, 요거는 소재지. 요거는 사원 자격의 득실인 거야. 사원 자격의 득실과 관련된 내용인데 요걸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네, 설명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존립시기, 해산사유. 이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는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는 정한 경우에만 정관에 기재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요거하고 관련돼서 우리 등기사항도 넘어가는 게 있었죠? 등기사항. 등기사항도 이자, 명목, 소, 허, 존이라고 있었죠? 등기사항이 요게 빠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등기사항이 여기에 빠진다. 그래서 이자, 명목, 소호존 제출할 때 등기사항엔 여기에 빠진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어저께 제가 요거를 이제 아마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어저께 저녁에 집에 가고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빨리 이 시간이 오기를 몸부림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하나 이제 암기 코드는 똑같아요. 암기 코드는 똑같은데 이제 사자를 제가 사원 자격의 득실을 아마 뭐라고 설명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사유. 아, 그렇구나. 예, 해산 사유로 적었어요, 제가. 예, 해산 사유는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28페이지로 가야 되겠죠, 오늘은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128페이지 펴시고요. 이제 감사예요. 우리 사단법인의 이제 기관을 한번 보면요. 기관. 사원총회가 있었죠. 사원총회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있습니까? 사단법인에만 있습니까? 사단법인에만 있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사원총회 말고 이사, 뭐 대표기관이다라고 하는 평상시에 이사니까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모두에 필요한 필수기관이죠. 상설기관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 감사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둘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기관은 아니고 임의기관이에요. 사원총회 결의나 또는 정관에 의해서 둘 수 있다. 그래서 임의기관이죠. 그리고 이건 상설기관이에요. 감사가 하는 일은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는 겁니다. 이사가 상설기관이면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감사도 어떻게 될까요? 상설기관이겠죠. 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기관은 아니에요. 상법상 회사인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감사가 필수기관이에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인 민법상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인 어떤 그 메리트가 크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큰데 개념상 그렇게 얘기해서 그 감사는 필수기관은 아니다. 근데 100%의 기관들이 다 감사는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또 외부 감사라고 해서 뭐 회계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 있죠. 회계 감사도 또 별도로 받기도 합니다. 자, 우리 책으로 가서 보면요. 66조에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임의기관이구나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감사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 자,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하고 가세요. 이런 것들은 무턱대고 암기하면요. 그냥 좀 금방 잊어버리고 이제 허무해지니까 감사는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지 사원총회 이거 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회의가 열리면 그냥 잠깐 이렇게 회의하고 마는 여기를 감독하려고 있는 집단이 아니죠. 그러니까 감사는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을 합니다. 그럼 이사의 업무 집행을 감독을 할 때 근무 시간에 나가서 사우나 하는지 자기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지
이런 것도 감독하지만 주 업무가 뭐예요? 이사가 그렇지 재산 변동 사항 감독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업무 집행, 재산 변동 사항을 감시합니다. 이게 이사의 큰 업무예요. 그런데 감독하다가 재산 변동 사항에 또는 업무 집행에 부정불비한 사항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 여러분이 감사 같으면 이사가 업무 집행하는데 또는 재산을 운용하는데 부정한 일이 발견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주무관청에 신고할 겁니까? 조용히 찾아가진 않을 건가요? 저녁에 만납시다. 내가 한 건 잡았어. 이렇게는 안 하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할 마음이 있어도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그런 경우에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불비를 발견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고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사원총회에 보고하면 되지만 재단법인 같은 경우는 사원총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요? 주무관청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단법인은 보고하고 끝나겠지만 사단법인 같은 경우는 사원총회 보고하려면 사원총회 소집해야죠. 근데 이사한테 사원총회 소집해 주시오. 그럼 이사가 소집해 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원총회도 또 소집할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 업무 그냥 간단하게 끝났네, 그죠? 예, 그런 정도고. 그건 뭐 암기 사항도 아니고 이런 정도는 법학을 좀 공부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요, 의회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감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임의기관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사의 주소 성명은 뭐였었어요? 등기사항이지만 감사의 주소 성명은 등기할 게 아니에요. 이건 필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감사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서 업무 감독해야 되겠죠. 업무 수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정불비 사항을 확인했다. 그러면 저녁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게 선량한 관리자예요? 아니면 법이 정한 대로 업무 처리하는 게 관리자예요? 그렇죠. 법이 정한 대로 업무 처리하는 게 선량한 관리자겠죠.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원총회입니다. 이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에만 있다라고 해서 이 사원총회가 이제 맨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원총회는 통상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눠집니다. 이 사원총회라고 하는 건 사단법인의 모든 운명, 모든 의사결정은 다 여기서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법인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만들어서 정관 규정에 의해서 법인은 어떤 업무를 합니다. 그런데 법인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이나 모든 결과 같은 걸 다 예측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그때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돌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그거는 사원총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모든 행동 양식을 결정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요. 사원총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열어야 됩니다. 그걸 통상총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통상총회는 정기총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총회는 정관 규정에 의해서 이사가 소집을 합니다. 이사가 소집을 하는데 뭐에 따라서 소집합니까? 정관 규정에 따라서 이사가 소집을 합니다. 정관에 사원총회는 매월 한 번씩 소집하여야 한다 그러면 매월 한 번씩 소집이 되는 거예요. 사원총회는 1년에 2회 이상 소집한다 그러면 2회 이상 소집해야 됩니다. 근데 정관에 사원총회에 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그래도 통상총회 1년에 한 번 이상은 소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한 번 이상 소집하라는 말의 의미는 최소한도 결산 보고는 한 번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아무런 언급이 없어도 한 번 이상은 소집해야 된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 뭐 사단법인이든 비법인 사단이든 여러분 이제 비법인 사단 같으면 입주자 대표회의 있죠?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단법인과 같은 규정이 준용이 되는 이제 비법인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정기총회 같은 거 열리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아마 총회할 텐데 그건 정관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아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서 결산 보고 정도는 해줘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시총회가 있어요. 임시총회. 임시총회는요. 필요시 필요한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시에 소집할 수 있는데 이 소집은 먼저 이사가 업무 집행에 관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사가 소집을 합니다. 이사가 업무 집행을 하다가 정관에도 없고 과거에도 처리했던 전력이 없는 이런 새로운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럼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사원청에 소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누가 소집할 수 있어요? 감사가 이사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불비 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 부정불비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서 감사가 소집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소수사원권에 의해서 이 소수사원권이다라고 하는 건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를 해서 이사에게 소집 요구합니다. 이사한테 소집해 주세요라고 소집 요청을 해요. 그 소집 요청을 받으면 이사는 소집 요청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개시해야 되는데 이사가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개시하지 않으면 이 사원들이 총사원 5분의 1이라고 하는 사원들이 직접 소집해야 되는데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직접 소집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소수사원권이다. 요거만 좀 복잡하네요. 그렇죠? 자, 이사가 자기 업무 집행상 필요하면 임시총회 소집할 수 있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도 부정불비사항 보고하기 위해서 임시총회 소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 말고 감사도 말고 우리 사원들 있죠? 일반적인 구성원들, 감토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뭔가 의결할 사항이 있는데 이사나 감사가 여기에 신경 못 쓰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총사원 5분의 1, 즉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연서해서 이사에게 회의 소집해 주세요. 우리도 의결하고 제안할 사항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사는 그 소식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소집 절차를 밟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직접 소집할 수도 있다. 사원총회를. 자기네들 요구사항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신경 써야죠. 그렇죠? 그래서 회의가 소집됐다. 그럼 의결해야 되겠죠. 그럼 의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상적인 의결이 있어요. 통상결의. 그럼 통상결의는 사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특별결의라고 하는 게 우리 민법에 정해놓은 특별결의가 있습니다. 특별결의는 정관 변경할 때 그래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정관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법인 그만하고 해산하자라고 하는 결의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의 해산을 결의할 수도 있는데 정관 변경할 때는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임의 해산 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도 저 한번 쫓아해 보시겠습니다. 통상결의라고 해서 출석사원 과반수,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사원 과반수 결의에 의해서 통상결의한다. 이거 시험에 나올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나온다고 해서 이거 틀릴 겁니까? 여기서 암기해야 될 건 결국은 이거겠죠. 이거요. 뭡니까? 정관 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 임의해산 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거 그냥 편안하게 정삼이 해보세요. 정삼이. 해사삼. 정삼이 해사삼. 그래서 요거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책으로 가면요. 사원총회는 의회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단법인에만 있는 것이다. 최고 의사결정기관이고 필수기관이지만 비상설기관이다라고 하는 거. 총회의 종류는 통상총회예요. 이 통상총회는 정관 규정에 의해서 소집되는 건데 정관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도 매년 한 번 이상 통상총회는 소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아무 언급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통상총회 소집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죠? 결산보고 정도는 해줘라. 그럼 혹시 정관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한 번, 만약에 정관에 1년에 12번 소집해라. 그럼 1년에 12번 소집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임시총회예요.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가 임시총회 소집할 수 있다 그랬죠? 필요시? 자, 그 다음에
총사원 5분의 1 이상으로서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정소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전항의 청구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 청구한 사원은 법원에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좋습니다. 이걸 그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통 소수 사원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집 절차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니은에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라고 하는 정족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고 이러한 소수 사원에 의한 임시총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권리를 뭐라고 부른다? 소수 사원권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 보면 몇 분의 몇, 뭐 여기도 얘기하는 총사원 5분의 1 이상이라고 나와 있고 여기 뭐 과반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총사원 3분의 2 이상, 4분의 3 이상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전부 임의규정이에요. 민법에 정해져 있지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무조건 의결 종족수는 정관으로 다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소집 절차입니다.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소집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 그러니까 총회를 소집하려면 최소한 1주간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한 소집 통지를 발하고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발신하라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11월 7일 날 회의를 소집해야 되겠다. 그러면 7일부터 해갖고 역산해서 소집 통지를 10월 31일까지는 발송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 들죠. 10월 31일 날 발송하면 상대방한테 도달하는 건 회의 소집 한 5일이나 4일쯤 전에 도착할 수 있겠죠. 7일 전이면 7일 전에 발송하라고 했으니까 한 5일이나 4일쯤 전에 도착할 거 아니겠어요. 그 5일이나 4일쯤 전에 도착하도록 해란 얘기는 공부해서 올 시간을 주란 얘기예요. 공부해서. 사원총회 소집하거나 이랬는데 와가지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이거 사원총회 끝나면 어떻게 해서 소주 한 잔 먹을까 이런 생각하지 못하게 공부해서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사원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은 회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서 소집 통지를 발한다라고 할 때는 소집 통지서에 이러한 사항을 결의할 겁니다라고 미리 알려줬죠. 미리 알려줬으면 그걸 공부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리 통지한 사항이 아닌 새로운 사항을 결의해버리면 그거는 모르는 걸 결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걸 결의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하나여 결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통지하지 않은 건 일체 결의 못하느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미리 정관에 혹시 이제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정관에 2월에 소집하는 사원총회에서는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관에 정해져 있다는 거야. 매년 2월에 소집하는 사원총회에서는 뭐 한다고요? 결산 보고를 한다라고 정해져 있대 정관에. 그럼 2월 달에 소집하는 사원총회에 회의 목적 사항에 5개가 적혀져 있는데 여기에 결산 보고가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2월 달 사원총회에서는 무조건 결산 보고 한다고 정관에 정해져 있죠. 그럼 이거는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결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원래는 어떤 결의 사항을 결의할 건지는 미리 통지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공부해 갖고 와라. 그래서 1주간 전에 발송해야 된다 그랬죠. 발송. 그럼 도착은 회의 목적 당일
한 4일이나 5일 전에 도착을 할 테고, 그렇죠. 그럼 올 시간 충분하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4일 5일 전이면 대한민국에서는 걸어서 봐도 웬만하면 다 오죠. 전국 어디서나. 그렇지 않은가? 예. 자, 좋습니다. 그래서요. 예, 총회 소집은 일주간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일주간이라고 하는 기간은 단축할 수 없다. 왜 그랬어요? 공부할 시간 주라고 제가 그런 취지라고 얘기했죠. 예, 다 했죠. 단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이제 총회의 권한을 한번 볼게요. 총회 권한. 거긴 1, 2, 3번 같은 경우는 이거 쉬운 건데도 좀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1, 2, 3번 잘 체크해 두세요. 자, 그건 다 줄쳐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이외에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미리 위임해 놨다는 얘기는 정관에 정해 놨다. 그리고 기존의 사원총회 등을 통해서 이사 이런 건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시오라고 미리 정해 놓은 사항이 있으면 이거는 이사가 알아서 하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닌 새로운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사원총회 결의에 따라야 됩니다. 또 사원총회는 정관으로 이사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하고 법인 사무 전부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특히 정관 변경 임의 해산 있죠. 요거. 이 정관 변경과 임의 해산은 사원총회에서만 결의할 수 있어요. 이걸 사원총회 전속적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다른 데서 결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관에 임의 해산 결의나 정관 변경 결의는 이사회에서 한다라고 해놨어도 그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어디서만 할 수 있다고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정관 변경 임의에서는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해서 이러한 권한은 정관으로도 박탈할 수 없다. 거기 정도까지. 이 소수사원권도 박탈하려면 그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이건 박탈이 가능한데 이거는 무조건 어디서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이건 사원총회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총회 결의하려면 총회가 성립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이게 자꾸만 책으로 뭔가 이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예. 이거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읽어가지고 뭔가 해결한다 그러면은 1시간 지나면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근데 잘 들으면 이게 기억에 남는다고. 근데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불안해 지금 자꾸만 모르는 내용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불안해서 잊어버릴까 그러는데 이거 그렇지 않아요. 잘 듣는 게 훨씬 더 오래 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걸 무슨 뭐 책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이제 사원총회 결의해야 되겠다 그러면 총회가 소집돼야 결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총회가 소집됐다 그러면 한 사람 왔는데 무슨 회의합니까? 회의가 성립했다라고 얘기하려면은 혼자 와갖고 아무도 없네. 알았어. 나 혼자 찬성하십니까? 찬성 100% 이러고 가는 거요? 그건 있을 수 없죠. 최소한도 총회라고 하는 회의가 소집하려면 2사람 이상은 와야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회의가 되겠죠. 총회가 소집되려면 최소 2사람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법인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총회는 최소한 몇 명 이상이 와야 결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정해놨어요. 그건 법인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총회가 소집되려면 최소 2사람 이상, 그다음에 그 정관에 뭐 몇 명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정관에 정한 인원이 와야 결의가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걸 이제 의사정족수다라고 하는데 그 전문 용어는 필요 없어요. 그냥 들은 얘기 어려운 얘기 아니죠? 예, 그리고 오른쪽으로 바로 갑니다. 결의사항이에요. 총회는 전조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 이거 왜 이런 조항 들어가 있다 그랬죠? 공부하고 오라는 내용이라 그랬죠? 예, 그다음에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 아까 제가 2월 말에 사원총회에서는 결산 보고한다라고 하면 이건 통지하지 않아도 결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2월 말에 소집한 사원총회에서 결의해야 돼? 5월 달에 소집한 거에서 해야 돼요? 2월 말이죠. 2월 말. 그다음에 결의권입니다.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그러면 결의권을 행사 방법은 현장 나가서 손 들고 찬성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저는 못 가니까요. 결의 사항에 대해서 나는 이러한 사항은 찬성합니다라고 해서 등기우편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내가 못 가면 또 누구 보낼 수 있어요? 배우자, 아들 보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리인으로.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배우자하고 아들만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 질문 들어오다. 배우자와 아들이 아니라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전 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혹시 정관에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럼 그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요. 사원이 결의권이 없는 경우에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구성원 중에서 나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 대해서 포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결의한다고요. 저에 대해서 포상을 한다. 그럼 제가 거기 참석을 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일찌감치 올까 아니면 늦지막히 올까요? 일찌감치 1등으로 와갖고 오시는 분마다 다 악수하겠죠. 저예요. 저 이래가면서 악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이제 약속 잡죠. 이따가 점심 뭐 어떻게 같이 한번 가시죠? 그리고 결의하면 포상하자 통과될까 아니면 안 될까요? 통과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거기서는 제가 어떻게 할까? 손 번쩍 들고 다 들어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의권이 없다는 거야. 결의권이 없으면 회의에 참석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반대 징계도 마찬가지죠. 오늘 신우 형이 징계해야 되겠다, 저를 징계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또 일찌감치 와 있겠죠. 와가지고 저 오늘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건가요? 우리의 관계가 그랬나요? 뭐 이래가면서 또 감성에 자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의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결의 방법이에요. 총회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의 과반수로서 한다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임의 규정이라 그랬죠, 이거? 그럼 정관으로 다 달리 정할 수는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요. 정관 변경 및 해산 결의예요. 밑에 42조하고 78조에 사단법인 정관 변경과 사단법인 해산 결의가 있었죠. 자, 고개 잠깐 들고 드시고요. 조금 아까 정관 변경 어떻게 암기하라 했어요? 정 3이 해 4삼. 그러니까 목소리 크게 하셔야 돼. 그래야 뇌에 자극이 가서 한번 딱 하면은 그 다음에 들으면 확 떠오르는 거지. 속으로 그냥 중얼중얼. 여태까지 우리 그렇게 공부해 왔잖아. 속으로 중얼중얼. 근데 학교 성적 좋았어요, 솔직히? 나 맨날 1등 했어? 그래? 1등 하셨어? 네. 2등 한 적 없어요? 맨날 1등 할 때만 할 얘기는 없지 또, 그죠? 좋아요. 그다음에 의사록 작성. 사원총회를 열었으면 사원총회에서 뭔가 결의했을 거 아니에요. 결의했으면 그걸 의사록으로 작성을 해서 남겨야 나중에 어떤 근거로 이런 일을 했냐고 그 이사한테 물어보면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그럼 언제였습니다라고 하는 증거를 제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원총회를 개최했으면 의사록을 작성해야 된다. 자, 뭐 그런 정도고요. 이제 3번에 보시면, 3항에 보시면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건 정관에도 없는 걸 왜 했어? 라고 얘기하면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결의했는데? 라고 보여줘야 된다고 제가 그랬죠. 보여줘야 되니까 이 의사록은 누가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가 관리하고 있어야죠. 어디서?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서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사원권입니다. 사원권은 사단법인 구성원으로서 사단법인의 존립의 기초가 되는 권리. 그러니까 사원권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만약에 100명이다. 그럼 100명의 사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원총회를 구성하죠. 사원총회를 구성해서 뭐 합니까? 결의하잖아. 결의. 그다음에 그 사람 중에 이사도 뽑고 그 사람 중에 감사도 뽑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사원총회 사원들의 결의를 사원권이라고 합니다. 사원들의 권한을 사원권이라고 해요. 사원들의 권한을 사원권이라고 하는데 이 사원권은 공이권과 자이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공이권이라고 하는 건
사단법인 전체 운영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공이권이라고 하고, 자이권은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자이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이권이 뭐라 그랬어요? 운영에 참여하는 권리라고 얘기했죠. 그럼 운영에 참여하는 권리라는 얘기는 이사 같은 거 하거나 감사 같은 거 선출될 권리, 그 다음에 결의 있죠. 결의. 이런 일 합시다라고 하는 결의권, 이런 것들을 공이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이권은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자이권이다라고 합니다. 그 중요한 거 한 개도 없어요. 자,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고, 그 사원권은 양도 상속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자,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인이 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이니까 비영리법인의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사원의 직이다라고 하는 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겁니까? 영리가 아니니까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거죠. 재산적 가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 상속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요, 돈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돈은 안 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최고입니다 그리고 박수 받는 거, 이런 거 공명심 높아서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그런 사람들은 또 이런 것만 또 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에듀윌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사단법인 사원의 자격은 양도 상속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건 강행 규정은 아닌 거야.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이나 또는 관습에 의해서 양도 상속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제 친구 하나 그런 애 있어요. 진짜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닌데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금은방했어요. 옛날부터. 그러면 아주 알부자라 그러죠. 알부자. 그래. 할아버지도 그랬고 그 아버지도 그랬고, 그 친구도 요즘 만나면 걔네 아버지하고 똑같아 모습이.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닮는가 봐요. 근데 생긴 모습만 똑같은 게 아니라 행동 양식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그 집에 가면 그 아저씨는 항상, 그 친구 아버님은 항상 소파에 이렇게 반쯤 누워갖고 러닝에다가 파자마 입고 이러고 계셔서 어서 와 그러고 누워 계셨고, 일은 다 그 친구 어머니가 하셨다고. 모든 일은 다. 그래서 친구 어머니는 항상 그 금 세공도 하고 막 이렇게 닦고 그래갖고 손이 새카마셨어요. 우리 가면 얼른 손 씻고 와갖고 먹는 거 챙겨주고 그러셨다고. 근데 그 친구 집에 제가 한번 가면 그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나타나는지. 그래, 하여튼 근데 복은 있어요. 얘가 복은 있어갖고 허름한 집 하나 샀는데 그 앞에 도로가 뻥 뚫리고 그 집 저 마당 앞에까지 딱 도로가 생기고 도로에 딱 붙은 저 집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런 친구 있다고. 걔는 돈 별로 관심 없어요. 그 대신 걔가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찌감치 나와서 거리 질서 캠페인이 있죠. 띠두르고. 걔가 양복 입는 날은, 양복은 또 몇 개 있어요. 좋은 거. 양복 입는 날은 그거밖에 없어요. 거리 질서 캠페인 하는 거. 그래서 그 와이프가 그래요. 샤워하는 날은 오늘 샤워하면 내일은 분명히 뭐가 있어요? 목욕 갔다 왔대 오늘. 그러면 내일 무슨 캠페인이 있어? 그러고 물어본대요. 걔는 이거 사단법인 사원 자격 같은 거 사라 그러면 낼름 사겠죠. 그런 애들을 위해서 사원권의 양도 상속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이나 또는 관습에 의해서 양도 상속할 수도 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밑에 판례 한번 볼게요.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을 할 수 없다는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비법인 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서 양도 상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도 양도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비법인 사단의 사원의 지위도 양도 상속할 수 있다. 비법인 사단 조금 이따 배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법인의 주소는 그래요. 법인의 주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죠. 자, 그다음에 맨 밑으로 가면요. 맨 밑으로 법인의 주소의 효과는 자연인과 대체적으로 일치합니다. 하지만 법인은 거소가 있을 수 있나요? 법인은 거소가 있을 수 없죠. 제가 아까 지난번에 거소 설명을 할 때 한국으로 여행으로 와서, 그렇죠? 한국에 여행이 와서 한국에 주소 없는 자 그 거소를 주소로 본다 그랬죠. 그리고 주소를 알고 있으나
주소가 있기는 있지만 주소를 알지 못하는 자, 그 거소를 주소로 본다 그래서 누구 얘기했어? 아주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아니면 연세가 많으셔서 치매 걸리신 어른들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예. 법인이 치매 걸립니까? 법인이 해외여행 갑니까? 그러니까 거소가 있을 수 없겠죠. 근데 법인도 대표 기관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법률 행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법인도 뭐는 있을 수 있다? 가주소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면요. 법인의 정관 변경입니다. 자,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오랜 기간 동안 법인이 운영이 되다 보면 최초에 만들었던 정관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사회적으로 타당성을 잃은 법인의 정관을 그대로 놔두면 그 법인은 반사회적 법인이 돼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사회 변화의 적응성이나 대응성을 갖추기 위해서 타당성을 잃게 된 법인은 개정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건 이제 정관 변경이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법인의 정관 변경은 크게 두 가지로 사단 법인의 정관 변경과 재단 법인의 정관 변경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단 법인은 항상 그 사단 법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원총회 항상 사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사원총회 소집할 수 있어요. 근데 재단 법인은요. 최초의 재산을 출연한 자가 운영을 하다가 오랜 기간 되면 돌아가실 수도 있죠. 최초의 재산을 출연한 자가 자기 재산 가지고 자기가 평상시에 원했던 사업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새로운 이사가 등장해서 최초의 재산 출연한 사람 의사를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고 마구잡이로 변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내가 내 재산을 들여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잠시 방심한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이거 확 바꿨다 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죠. 내 재산 가지고 내가 어떤 의도했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재단법인은 정관 변경이 조금 자유롭진 않아요.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의결권을 행사해서 사단법인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원총회를 통해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 변경과 관련돼서도 사단법인은 굉장히 쉬워요. 정관 변경도 먼저 사단법인 보면요. 정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정관 변경 어떻게 한다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정삼이니까 뭐예요?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사단법인 정관을 변경할 때 처음에 정관을 만들었을 때 최초의 정관을 원시 정관이라고 얘기해요. 변경되기 전 정관을 원시 정관이라고 해요. 원시. 처음에 시작했던 정관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원시 정관에 변경 금지 조항이 있어요. 원시 정관에 변경 금지 조항. 이거는 변경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변경할 수 있다고. 사단법인의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모든 운명을 다 결정할 수 있어. 해산합시다라고 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이것도 변경해야 되는데 이거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든 내용을 다 변경할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비영리법인을 영리법인으로 만들자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은 우리 민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영리법인은 상법의 적용 대상이죠. 그럼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야지. 법률 규정이 민법 규정이 아닌 상법 규정에 의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야지. 비영리를 영리로 바꾸자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관을 변경했으면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정관 변경에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정관 변경에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 법인의 정관 변경 133페이지에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단법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사단법인은 인적 결합체를 그 실체로 해서 구성원의 자주적 의사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 누구에 의해서? 사원들의 결의에 의해서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사단법인의 사원총이라고 하는 건 사단법인의 모든 운명을 다 결정할 수 있는 집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정관의 해석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관의 해석. 사원총회에서 정관의 해석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거예요. 자, 이게 좀 중요한 일인데 사단법인의 정관이다 또는 재단법인의 정관이다라고 하는 건 재단법인의 실체 또는 사단법인의 실체가 어떤 것들이고 어떤 권리 능력을 갖고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고 자산은 어느 정도 되고 라고 하는 건 다 정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단법인이나 어떤 재단법인하고 거래하고 싶어요. 거래하고 싶으면 그 법인의 실체가 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가서 대표한테 물어봅니까? 정관이나 등기부를 확인합니까? 정관이나 등기부를 확인하게 되면 이 법인은 어떤 목적으로 언제 설립이 됐고, 그렇죠? 이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되고 라고 하는 건 거의 다 정관에 나와 있다고. 그럼 우리는 정관을 보고 그 법인을 거래할 때 이제 어떤 그 판단 기준을 삼는데, 만약에 정관의 해석이 사단법인 사원청의 결의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혹시라도 A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A라고 하는 조항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법인에게 유리한 해석일 테고 혹시라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자기한테 불리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사단법인 입장에서. 그러면 사단법인 입장에서 이거를 해석할 때 사원총회 결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할까? 1번으로 해석을 할까? 2번으로 해석을 할까? 100%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굉장히 외국어 나와서 그래요? 그렇잖아요. A라고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건 해석 방법이 이렇게도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사단법인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이렇게 해석하면 사단법인에게 불리하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걸 사원청의 결의 방식으로 해석해라. 그럼 무조건 맨날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석할 때는 사원청의 결의 방식으로 해석하면은 제3자와 거래관계에서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정관의 해석 방법은 법규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서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법규 해석의 일반 원칙은 여러분도 수긍할 수 있고 나도 수긍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사단법인의 정관이 됐든 재단법인의 정관이 됐든 정관이라고 하는 건 그 내부적인 기본 법률의 지위를 갖는 거예요. 사단법인 내부적인 기본 법률 또는 재단법인 내부적인 기본 법률의 지위를 갖는 겁니다. 정관이라는 게. 어떤 국가에는 뭐가 있어요? 국가의 기본적인 법이 뭐죠? 헌법이죠. 헌법. 이 헌법의 기초에서 모든 법들이 만들어지고 생활 양식이라든지 기타 제도가 만들어지는 거하고 똑같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은 일단 정관의 기초에서 모든 행동 양식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정관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기본법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 방법은 사원총회 결의라고 하는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 법규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자기네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밑에 이제 정관 변경의 요건 한번 볼게요. 자,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 하나여 변경할 수 있는데 다만 정소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고, 정관을 변경했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죠. 되셨나요?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도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정관 변경의 한계입니다. 자, 변경 금지 조항 변경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변경할 수 있다라고 했고, 목적도 변경할 수 있느냐? 당연히 모든 사항 다 변경할 수 있으니까
목적도 변경할 수 있지만 거기에 니은에 줄쳐 놓을게요.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는 정관 변경, 즉 비영리를 영리로 변경하는 것 등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늘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재단법인이다라고 하는 건 설립자가 자기 고유의 개인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평상시에 희망했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재단법인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재단법인은 그러면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원칙이 불가해요. 원칙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면 최초에 설명했듯이 최초 법인 만들 때는 그 정관 규정이 타당했는데 요즘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바뀜에 따라서 타당성을 잃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회가 변천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법인은 반사회적 법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해산하거나 또는 설립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처음부터 우리가 좀 조직적으로 생각을 하고 치밀하게 생각한다면 재단법인 만들면서 이게 사회가 변화되면 아마 이런 조항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예측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예측하게 되면 미리 정관에다가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바꿀 수 있다라고 미리 정관 변경에 관한 규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관에 변경 방법을 정관에 규정해 놨다는 거죠. 정관 변경 방법에 관한 규정을 처음부터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했으면 요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저건 저렇게 바꿀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상황이 발생했대요. 그럼 정관에 따라서 바꾸는 거죠. 이건 정관에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관 변경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을 때도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재산 보호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재산보호 또는 정관에 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시에 이때는 법인의 명칭이나 아니면 소재지 정도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산보호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요. 자, 우리 한번 이게 이제 뭐 개념은 비슷한데 정확하게 비영리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완벽히 똑같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기 가장 좋은 게 옛날에 우리 대한항공이 코리안 에어라인이었죠. 칼. 지금도 칼이라고 합니까? 칼기라고 해요? 지금도? 아니야. 바뀐 지 한참 됐어. 코리안 에어야. 지금은 코리안 에어. 칼이 아니에요. 코리안 에어. 그래서 옛날에는 해외여행 갈 때 칼 몇 번, 00 몇 번, 칼 212호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KA는 또 다른 나라에서 쓰고 있어갖고 KE라고 불러. 호출부호가 국제적인 호출부호가 KE야. KAL이 아니고. 이게 왜 바뀌었냐면 국제적인 호출부호, 국제적인 명칭이 왜 바뀌었냐면 막 우리 칼이 그때 당시에 소련 애들한테 격추도 막 이렇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폭파도 시키고 또 괌에 가서 추락도 하고 막 그랬죠. 칼기가 그래서 한때 초대형 사건이 3개가 몇 년 사이에 연타로 터졌어요. 괌 추락 사고 있었죠. 마유민가 그 사람이 저 폭파도 시켰죠. 소련 전투기가 와갖고 또 격추도 시키고 막 그랬죠. 탑승한 사람들이 다 죽고 연타로 3번 사고가 생기니까 보험료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보험료 엄청 올라가니까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험료 감당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죠? 바꿔버린 거야, 이름을. 한국에서는 그냥 대한항공이라고 부르지만
국제적인 호출 부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국제적인 호출 부호를 바꾸고 주소를 바꾸니까 컴퓨터가 인식을 할 땐 새로운 법인으로 인식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야. 그래야 목적 달성, 재산 보호에 유리하거든요. 이때는 뭘 바꾼다고요? 명칭이나 소재지 등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사고가 많이 누적된 법인으로 보험료 내는 것보다 신설 법인으로 보험료 내는 게 훨씬 더 싸되는 겁니다. 그 대신 로고의 어떤 이점은, 상표의 이점은 잃을 수가 있겠죠. 근데 대한항공 타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은 뭐 그다지 많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냥 대한항공 그대로 이용하고 있는 거야.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도 칼이 요즘에는 코리안 에어로 이렇게 바뀌었고 국제적인 호출 부호도 외국에 나가서 칼 몇 편, 뭐 칼 예를 들어서 칼 012편 뭐 이런 거 요즘엔 안 그래. K2012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저 이번에 이제 저 팬데믹 풀리고 나면 해외 나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호출 부호가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잘 인식 못했죠? 그러니까 큰 손실 없이 이렇게 재산적인 손실도 막을 수 있었다. 그걸 이제 여기다가 예를 들면 돼요. 또 그건 영리법인 아닙니까? 라고 따지지 마세요. 거의 다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혹시 법인의 정관에 정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는 거야.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달성 못하는 목적을 둘 필요가 없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지면 그 정관에 정한 목적도 변경할 수 있다. 근데 정관에 정한 목적을 변경할 때 비영리를 영리로 바꿀 수는 없겠죠. 그래서 목적도 변경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뭐 사전에 허가를 받아라, 이거는 사후에 허가를 받아도 된다, 그거 구분하지 말고 정관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변경을 했던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야 되겠죠. 주무관청에 허가를 얻어야 그 변경에 효력이 발생을 하고 이 사항은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무관청의 허가, 여기서 얘기하는 주무관청의 허가,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사단법인보다는 항상 재단법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법인은 정관 변경이 비교적 자유롭잖아요. 근데 재단법인 정관 변경은 좀 제한이 많죠. 이때 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말이 허가인데 이걸 허가로 볼 것이냐 인가로 볼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 판례는 이걸 인가로 보는 거예요. 인가. 그래서 허가하고 인가의 차이는 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걸 해제해 준다. 그러니까 담배 영업 허가 같은 거 있죠. 건축 허가. 건축 허가는 일반적으로 건축행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일반적으로 건축행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건축 허가를 받으면 허가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해준다 그래요? 해제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건축 허가를. 인가는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할 건지 말 건지는 자유재량 행위라 그랬죠. 근데 인가라고 하는 건 요건을 갖춰서 청구하게 되면 반드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인가라고 하는 건 요건을 갖춰서 청구해서 인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인가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허가라고 하는 거하고 인가라고 하는 거하고 요건을 갖춰서 청구하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 이건 허가죠, 허가. 그리고 허가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 그러니까 자유재량 행위예요. 인가는 요건을 갖춰서 청구하게 되면 반드시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인가를 해줘야만 효력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기도 보세요.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뭐가 발생한다고요? 효력이 완성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허가라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뭐라고 봐야 되죠? 인가라고 봐야 된다. 그럼 인가라고 쓰지요 라고 하는데 아니야, 이게 특허도 허가라고 얘기하고 인가도 허가라고 얘기하고요. 그래, 거의 다 그냥 다 허가란 말을 다 써버려요. 그래서 통상적인 용어는 허가라고 하더라도 학문적인 용어는 인가인 경우도 있고 특허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허가를 보지 않고 뭘로 본다? 인가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관 변경에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에요. 재단법인은 성립 시부터 그 목적 조직이 설립자 의사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운영된다.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
예외적으로만 허용이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불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정관 변경하는 방법이 정관에서 정관 변경 방법을 미리 정해놨던 경우하고 넘겨보시면 목적 달성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목적 달성 또는 재산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굵은 글씨 줄치고요. 밑에 두 번째 줄의 뒷부분에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제가 뭘 가지고 예를 들었죠? 금방? 그렇죠. 그거 갖고 예를 들었죠. 그다음에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 취지를 참작해서 목적 기타 정관 규정도 변경할 수 있다. 기억 있죠? 기억? 네, 기억 붙여놓으시고 기억이요. 양쪽 가로 3번에 주무관청의 허가입니다. 자, 줄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줄쳐 나갑니다. 정관 변경의 유효 요건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용어가 허가로 되어 있지만 그 본질은 뭘로 본다? 인가로 본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보세요. 재단법인의 재산 증감과 주무관청의 허가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잠깐 설명 들으세요. 재단법인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재산이 감소한다 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죠. 왜?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 자, 명, 목, 소 할 때 그 자 있잖아요. 자가 뭐야? 재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재단법인의 재산이 증감한다는 얘기는 정관 변경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증가하든 감소하든 관계없이. 그러니까 결국은 증감 변경을 초래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재단법인의 재산 증감과 주무관청의 허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허가 그래서요. 거기 니은에 기존의 기본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이 기본 재산에 편입하는 행위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고 허가 없이 한 처분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런데 디귿에 있는 내용은 줄은 안 칠 건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관에 정관이나 또는 정관에 기재되거나 또는 등기되지 않는 자산이 있어요. 보통 운용 자산이라고 했고 여러분들 보면은 회계 시간에 배우셨나요? 혹시 소액 현금이라고 하는 거? 소액 현금. 아니면 시제라고 하는 거 있어요? 시제? 뭔지 몰라?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냥 격리사원들이나 회사에서 간단하게 운영자금 같은 거 확보하려고 미리 확보해 놓은 돈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은 정관에 기재되거나 또는 등기되는 자산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보통 운용자산들. 이런 거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정관이 변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거든. 이것들까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디귿에 있는 내용이 그건데 한번 읽어보고 줄은 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요. 그래서 법인의 기본 재산이 아닌 재산의 매각은 정관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죠. 자, 그다음에 재단법인 재산에 대한 제3자 권리 행사. 자, 요것도 한번 재단법인의 재산이 증가하거나 재단법인의 재산이 감소할 때는 주무관청에 허가받으라고 해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재단법인이 스스로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제3자가 재단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강제 경매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제3자가 누구의 재산을? 재단법인의 재산을 압류해서 강제 집행을 하고자 한다. 그럼 재단법인의 재산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요. 이때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거예요. 재단법인이 스스로 처분을 하든 제3자가 강제 집행 등을 통해서 재단법인의 재산을 뺏어가든 무조건 다 누구 허가 받아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그래서 3번에 굵은 글씨 줄치고 기억까지만 줄쳐 놓습니다.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이 경매 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되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정관 변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봤죠. 자, 오른쪽에 이제 판례 한번 볼게요. 판례. 1번 판례 한번 봅니다. 재단법인의 기본 재산 처분은 정관 변경을 요하는 것이다.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그 처분 행위는 물권 계약뿐만 아니라 채권 계약 모두가 싹 다 한꺼번에 다 무효가 된다는 얘기고요. 4번에 민법 제45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는 법률상 표현이 뭐로 되어 있어요? 허가로 되어 있지만 그 성질에 있어서 법률행위에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이지. 여기 보세요.
변경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거라고 얘기했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인가라고 얘기했잖아. 인가. 보충해 주는 것이지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금지의 해제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건축 행위는 자기 마음대로 집 지을 수 있나요? 허가 받아야 되나요? 허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 일반적으로 집 지을 수 없어요. 하지만 허가 받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일반적 금지의 해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제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질은 뭘로 봐야 된다? 인가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7번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 변경 행위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고 재단의 채권자가 법인이 직접 처분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재단의 채권자가 기본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실시해서 경락이 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이 뭘 받으라고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36페이지 법인의 소멸이죠. 요거 하겠습니다.